뷰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엣지라이프랩의 김성일 소장입니다. 이제까지 세 번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분에 넘치는 성원을 보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댓글도 주시고 또 제 개인 이메일로 격려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좋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중 간의 탄소 문제를 두고 국제사회에서 힘겨루기를 하는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미중 간에는 무역 분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이해하셨죠? 사실 탄소 문제는 무역과도 직결됩니다. 탄소 무역 관세는 오랫동안 선진국, 특히 유럽이 탄소 후진국들을 협박하던 건이었으니까요.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혹은 줄이지 않으면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탄소 배출 증가율 OECD 국가 중에서 1위, 배출 총량 세계 7위 국가인 우리에겐 직격탄입니다. 그러니 한국 입장에서 미중 G2 간의 고래 싸움과 유럽연합의 탄소 보호 무역에 등이 터지지 않도록 전방위적으로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한때 중국으로 무게의 추가 기울 뻔했던 글로벌 환경 리더십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트럼프보다 소프트한 줄 알았던 조 바이든도 대중무역 분쟁에 강경 입장을 거듭 내놓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한국의 미래를 1번 미국의 동맹국, 2번 중국의 속국 중에서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정답은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와중에 역시 일본은 발빠르게 실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와 탄소 네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일본 실속 탈탄소 전략으로 미래 환경산업 선점한다입니다. 흥미진진하면서도 심각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일본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선진국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어느 나라보다 앞서서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내는 촉이 예민하고 정확하죠. 그런데 일본의 촉이 바로 이 탈탄소에 꽂혔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함께 살펴보시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신임 총리의 지난 10월 26일 탄소 중립선언은 주변국의 귀를 솔깃하게 했습니다. 일본이? 스가 총리가? 이런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세계 5위 탄소 배출국인 일본은 그동안 이렇다 할 기후 대응 정책을 내놓지 않아서 주변국들로부터 눈총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본은 세계 환경 무대에 보이지 않는 리더입니다. 이미 1997년에 교토에서 개최되었던 UN 기후변화 협약 3차 당사국 총회에서 소위 교토 프로토콜을, 즉 교토 의정서를 이끌어냅니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이고도 대담한 합의였습니다. 러시아 의회가 마지막으로 비준하면서 2005년에 발효됐는데요. 중요한 합의로는 2012년까지 1990년 수준보다 5.2% 이내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로 한 겁니다. 파리협정 이전까지는 탄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법률적인 근간은 교토 의정서였습니다. 일본은 교토 의정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돈과 노력을 들였지만 또 그만큼 뒤에서 챙긴 것도 있습니다. 일본의 숲이 흡수하는 탄소를 자국의 감축 목표에서 삭감받은 겁니다. 세계적인 저림 국가로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는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합의의 장을 제공한 일본과 마지막 비진국인 러시아만 숲의 탄소 흡수 혜택을 인정받았습니다. 2010년에는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10차 당사국 총회에서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17가지 목표를 정하고 개최지 지명에 따른 aichi 타겟이라 명명합니다. 국제사회에서 환경 좀 한다는 분들은 교토와 나고야 aichi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게 합의사항이고 그게 법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일본을 보이지 않는 환경 리더 국가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던 일본이 최근엔 잠잠했습니다. 이 잠잠함은 아베에서 현 총리인 스가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사실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만큼은 아니어도 파리협정 회원국 사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에 무심한 공공의 적처럼 인식되어 왔습니다.
더구나 스가 총리는 아베 신조와 정치적인 노선을 같이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니까요. 변화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베 신조는 아베노믹스 등 간판 정책이 확실했지만 스가 총리에게는 내세울 게 별로 없었다는 거죠. 도장 사용의 폐지, 휴대전화의 요금 인하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총리의 공약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지엽적이지 않는가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요. 이 같은 비판 속에서 스가는 2050년도까지 온실가스 실질 제로라는 꽤나 센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출발은 정치적인 수세를 벗어나기 위한 발언이긴 했지만 그 결과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유럽연합이 2050년까지 탄소 제로 공약을 내걸었던 작년에 일본에서는 조용히 파리협정에 따른 장기 성장 전략이라는 상당히 구체적인 탈탄소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물론 환경 이슈 자체보다는 환경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더욱 강하게 담긴 정책이긴 했지만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탈탄소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 6월 일본 개각에서 결정한 바에 따르면요. 공급 측면에서는 에너지 기본 계획을 제정해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연료전지 자동차의 관련 인프라인 수소 충전소를 보급하는 한편 해상풍력 확대 등 광범위한 녹색 투자에 착수한다는 겁니다. 꽤나 센 행동의 변화입니다. 무엇보다 탄소 포집 전환 저장, 즉 CCUS 기술을 이용한다는 건데요. 미국, 호주, 아세안 각국과 공조해서 이산화탄소를 지하에 저장함으로써 대기 중으로의 방출을 줄이는 그런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시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연료 및 화학 제품에 재활용하는 그런 탄소 재활용 기술의 연구 개발을 이미 출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환경 관련 기술 개발 및 관련 산업 발전을 통해서 침체된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위 일본판 그린 뉴딜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지하에 저장하는 탄소 포집 전환 저장 장치는 이산화탄소를 압축 혹은 액체에 흡수시킨 후에 지하 깊숙이 묻는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즉 IEA는 이 CCUS 기술이 앞으로 50년 후인 2070년에는 세계 탄소 배출량의 15%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강암이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잘 맞는 기술입니다. 일본에서는 JGC 홀딩스, 가와사키 중공업, 미쓰비시 중공업, 도레이 등 주요 기업들이 CCUS 기술 개발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이들 일본 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해서 다른 나라의 이산화탄소 저장 프로젝트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본의 탄소 배출 감소 목표량과 상계할 수 있는 탄소 배출권이 부여된다는 겁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저장한 탄소만큼 일본이 배출권을 되돌려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일거양득인 거죠.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 조림 사업을 통해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일본 정부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관련국과 상세 내용을 논의할 계획인데요. 후보지가 결정되면 2030년까지는 실행에 옮길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만약 이것이 성공할 경우 일본은 연간 배출량의 10년분에 해당되는 100억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 아니라 호주와 협력을 통해서 석탄 중에서도 가장 열 효율이 낮아서 버려지는 갈탄에서 수소를 추출해서 액화수소 형태로 일본에 수송하는 갈탄 수소 프로젝트 등 다양한 수소 활용 프로젝트도 시행 중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스가 총리는 단순히 일본이 탄소 배출의 방관자라는 오랜 비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환경 산업을 미래 일본의 먹거리로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스가 총리 연설 후에 일본 정부는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제품 관련 설비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부담도 줄여주고요. 또 수소, 축전지, 탄소 재활용, 해상 풍력 발전 등 관련 연구에도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기업들의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기업의 목줄을 쥐어짜고 흔드는 우리 정부와는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은 관과민이 환경 혁신을 통한 상생 구도를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도시바는 화력발전소 사업을 철수하는 대신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에 1,600억 엔 투자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 직후 일본 인구의 62%를 차지하는 160여 개 지자체가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를 선언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과 같은 소비자 브랜드에서요, 스미모토 화학 같은 산업 기업까지 일본 유수의 기업들도 탈탄소에 동참하기 위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탈탄소 기조를 모든 기업들이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본 내 산업계 탄소의 절반가량을 배출하는 일본 철강 산업계는 당초 세워놨던 2100년 탄소 제로 정책의 완료 시점을 50년이나 앞당겨야 하는 현실이 된 겁니다. 기가 막힐 겁니다. 기업의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우리나라의 전경련과 유사한 일본 중공업 연합체인 케이단렌의 나가시키 히로아키 회장은요, 탈탄소의 당위성을 인정하지만 한두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향후 30년 안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민간의 반응도 녹록지 않습니다. 도쿄의 싱크탱크인 신재생에너지연구소의 오바야시 미카시도요, 일본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나라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일본은 아직도 전통적인 나무집과 다다미로 된 집이 많습니다. 2015년 정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신 열 보존 기준을 충족한 주택은 8%에 불과했고요. 단열재가 전혀 없는 주택만도 35%에 이릅니다. 민간과 산업에 공급해야 될 에너지 수급 현실도 심각합니다. 100개의 비효율적인 석탄 에너지를 폐쇄하는 한편 20여 개 이상의 새로운 석탄 발전소를 세워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인 거죠. 하지만 일본은 건설, 운송, 산업에서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래의 먹거리가 걸린 문제니까요. 일본의 촉은 역시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명분보다 실리를 선택해서 최첨단 환경 기술로 경주를 시작한 겁니다. 미국과의 힘겨루기에 몰두한 중국보다 한 발 먼저 미래 환경 산업을 선점한다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중국에게만은 지고 싶지 않은 그들의 오랜 염원을 이룰 겁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나라 외에 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 유일한 경제대국인 일본. 그래서 그들의 타조 정책은 눈여겨봐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네 번째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의 영원한 경쟁자 일본 이야기를 하려니 저도 조금 배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배울 건 배워야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린 뉴딜 코리아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기대해 주세요. 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